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에 보도된 주요 기사들을 딱딱 풀어서 해석해보는 조간딱풀 7월 2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전해드릴 소식들이 많아서 짤막짤막하게 전해드리고, 박원순 어제 그 피해자 쪽이 2차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러가지 또 추가 폭로를 한 뒤에 그것을 전후해서 의혹들이, 또 다른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까지 연결이 되는, 연루가 되는 그런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소식을 중점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간 일면 토업은 오늘 보면 일제히 어제 발표한 정부 세법 개정안이었습니다. 부자 정세에 주로 일면들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아일보 일면도 그렇고 경제신문들도 그렇고,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다른 조선일보 다 일면들, 그리고 또 경제신문들도 한국경제, 매일경제 다 일면 토업은 부자 정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아일보 소득세 최고 세율 45%, 가표 10억 초과 구간에서죠. 부자 정세, 딱 이렇게 해서 어제 이루어진 세법 개정안이 부자 정세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신문인 한국경제신문도 결국 또 부자 정세, 소득세 최고 세율 45%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고 세율 45%. 자,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특정 계층만의 이야기입니다. 연소득 10억 이상 16,000명에게 1인당 연 5,600만원 세금을 더 낸다. 연소득 10억 이상의 이야기니까 특정 계층의 이야기지만은,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에서 부자 정세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면세를 받는 쪽도 많이 있는데, 그쪽은 손은 안 대고 돈이 있는 쪽에서 돈을 더 많이 끊는다. 또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보도가 부자 정세라는 용어를 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 언론들에서 그렇고 지방 언론들에서는 또 초점을 조금 다른 데 맞춰서 어제 세법 개정안을 봅니다. 자, 부산에서 나오는 국제신문 일면 한번 보시죠. 지방 이전 기업 세금 혜택 축소시켜버렸다. 일단 비수도권 홀대다. 비수도권 홀대다. 어제 그 세법 개정안이 지금 세종시로 그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말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이야기를 말로는 하면서 실제로는 세법 개정하면서 지역 비수도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깎았다는 이야기죠. 정부가 이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하면서 법인세, 소득세 감면 한도를 신설을 해버렸다. 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을 해주는데, 그 한도를 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누계액의 50%만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기업 유치, 지방에서 기업을 유치하기는 더 힘들어졌다. 이런 지적이 불만이죠. 불만을 놓은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도 그렇고 행정 수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데, 항상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좀 갈등이 생기는 그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눈에 띄는 기사를 먼저 한번 일벌을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신면에 보시면은 한쪽에 촛불 집회 향해 촛불 정부 향해 촛불 드는 시민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촛불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를 소위 촛불 정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촛불 정부를 향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서 촛불을 들고 있다. 지금 위에 보이는 사진은 포항 지진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우중에서 시위를 벌이는 그런 사진이고, 밑에 기사 내용은 부동산 정책에 반대한 4개 단체가 25일에, 또 인천공항 정규직들은 다음 달 1일에 서울 도심에서 문재인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집회를 연다. 그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신문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추미애의 호통 답변입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과 여러 가지 충돌을 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급박을 왜 하느냐, 이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수사 중립성을 깬 건 윤석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의 이동재 기자와 나눴던 녹취록 안에 포함되어 있었죠. 일개 장관이, 추미애 장관을 겨냥을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포섭질하고 한다. 이런 녹취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또 반박을 했습니다. 검사장의 일개 장관 막말에 상당히 자괴감 느꼈다. 중앙일보에서 이런 것을 그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주목되는 기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근에 대법원에서 무죄 그 취지의 선고를 받으면서 날개를 달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최근에 사이다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사이다 발언을 했는데 뭐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공천을 하면 안 된다. 민주당에서 보궐선거 그 민주당의 잘못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공천을 하면 안 된다. 당헌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사이다 발언이다 했는데 불과 이틀 만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한번 보시죠. 중앙일보 6면인데 이재명 서울 부산시장 무공천 의견일 뿐 주장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의견이었지 주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꼭 하자는 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결국 같은 말인데 20일에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한다. 보궐선거에서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틀 후에 22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저는 서울 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이해찬 대표는 좀 그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질책을 했고 또 친문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SNS에 글을 올렸죠. 그런 것이 아마 그 반영이 돼서 본인이 사이다 발언을 철회한 것 같은데 결국 사이다 발언은 김 빠진 사이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죠. 어떤 의견을, 개인 의견을 제시를 하려고 해도 친문, 문재인 그 극성 지지층들의 눈치를 봐서 철회를 하는 그런 일이 총선 전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죠. 또 종천 의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그 박원순 미스테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제 피해자 쪽에서 2차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그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고 또 의혹들도 불거졌습니다. 자, 제일 처음 문제는 고소장 유포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고소장. 이게 박원순 그 전 시장이 실종된 날이, 그 산으로 올라간 날이 9일이죠. 9일이고 그 8일에 그 고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9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그 직후부터 언론계 주변에서는 이 성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피소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또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박원순 전 시장이 발견된 그 시점을 거의 전후해서 고소장, 피해자의 고소장이라는 것이 언론계 안에서는 좀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SNS에서도 막 올라갔습니다. SNS에 일반적으로 막 올라갔죠. 저도 그때 상당히 좀 이렇게 이 내용을 확보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고소장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고소장을 유포한 게 어떤 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 음모론도 나오고 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이것을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평소 다니던 교회 관계자에게 건네준 걸로 경찰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소장이 아니고 1차 진술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진술을 한 것을 담은 그 1차 진술서입니다. 고소장의 바탕이 되는 그 글이겠죠. 피해자가 작성한 1차 진술서를 어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것을 들고 다니던 교회에 가서 우리 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좀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관계자와 목사를 거쳐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유포됐다. 이것이 경찰의 지금까지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음모론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이폰 잔금이 해체됐다. 아이폰 잔금이 풀렸다. 그동안 이 아이폰은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제 기구를 동원을 하면 뭐 수개월이 걸린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죠. 그런데 비밀번호가 알면 간단하겠죠. 뭐 고인만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보통 때 그게
저번에 울산시장 선거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 수사관의 아이폰도 몇 개월 있다가 풀렸죠. 고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데 뭐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박원순 아이폰 잠금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비밀 정보를 제공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풀었고 지금부터 포렌식 작업을 착수를 해서 어떤 대화 내용들을 풀 텐데 이것이 그 전에 만약에 이 전화기가 풀리면은 비밀번호가 풀리면은 판도라의 상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 안에 어느 정도의 내용들이 들어있고 또 경찰이 지금 다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경찰이 뭐 어떤 이 유출 과정 그러니까 이 피수 사실 유출 과정 이런 것은 경찰이 뭐 수사 안 하겠다고 벌써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필요한 부분만 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뭔가 큰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 지금 이것을 수사를 유출 사건, 고소장 유출 사건, 그러니까 피수 사실 유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디까지 불똥이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이 풀린 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뭐 피해자가 왜 비밀번호를 알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이 공용 폰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인데 이것은 공용폰입니다. 본인이 사적으로 쓰던 거 2대가 더 있고 이 공용폰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용 공용폰이죠.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아마 이렇게 업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같이 비밀번호를 알았을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다른 쪽으로 유추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중에 하나가 피소 사실을 박원순 전 시장이 어떤 규모로 알았을까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젠더특보가 근무를 했던 젠더특보 오후 3시에 뭐 실수한 거 있었으냐 시장에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 젠더특보 임순영이죠. 그 젠더특보가 여성단체 출신, 지금 피해자를 돕고 있는 그 여성단체 출신이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나왔을까? 아니면은 이것이 정치권에서 나왔을까? 또는 경찰에서 나왔을까? 경찰에서 청와대로 보고를 했으니 청와대에서 나왔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검찰이 지금 거기 포함됐죠. 제가 어제 이 소식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에서 제일 처음에 7일날 그 전날 검찰에 먼저 우리가 박원순을 고소하겠다고 문의를 했다는 것이죠. 자, 7일날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조선일보 신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성윤의 중앙지검 박원순 피소 전날 알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중앙지검이 박원순 피소 전날 알았다. 피해자 측이 7월 7일에 부장검사 쪽에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 유현정 부장검사입니다. 이 부장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사건을 일반적으로 그냥 면담하지 않는다. 혹시 피소인이 누군지를 알면은 뭐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박원순이라고 이름을 이야기해 줬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날 7월 8일에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날 다시 퇴근 시간 무렵 전화가 와서 내일 일정이 있어서 못 만나겠다. 또 이 부장검사 유현정 부장검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 쪽과 면담이 불발이 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경찰청으로 갔다. 이것이 피해자 김재련 변호사의 설명이죠. 그러니까 그 전날 피수 사실을 먼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나갔을 수도 있는데 자, 이 면담을 취소하고 대검에 보고도 안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 그랬습니다. 대검에 보고도 안 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 안 했다. 추미애에게도 안 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유현정 부장검사 혼자만 알았을 것이냐? 이성윤도 알았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일보가 이런 제목을 뽑은 겁니다. 이성윤의 중앙지검
이성윤의 중앙지검, 여기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성윤의 중앙지검이 미리 알았다. 자, 그럼 이것은 여기서 피소 사실이 박원순에게 흘러간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기사를 조선일보가 실은 것이죠. 여기에 무게를 두는 겁니다. 대검은 윤석열 총장이 있는 데죠. 그거는 보고도 하지 않고 바로 박원순에게 흘러간 거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을 보시면은 한겨레 신문도 좀 비슷한 뉘앙스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원순 고소 하루 전 알게 된 검찰, 면담 약속했다가 돌연 취소 왜? 이렇게 됐는데, 자, 면담 약속까지 했다가 3시에 만나기로 했다가 갑자기 퇴근 시간 무렵에 일정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왜 서울중앙지검이 했을까? 자, 그리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피소사실이 유출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로 이런 중대한 사건이 들어왔으면은 어떤 식으로든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쪽과 만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부장검사 일정이 맞지 않다고 취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재경지검의 부장검사의 코멘트를 땄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다, 이거죠. 이게 그 검찰 내부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이 정말 바쁠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 정도 되는 정치인의 성범죄 의혹 사건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다른 부원이 면담하도록 조치했어야 한다. 그렇죠. 이 박원순 이름이 나왔는데 그것을 내 다른 일정, 처음에는 만나자고 했다가 한 몇 시간 사이에 뭐 내부 논의가 있었겠죠.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있거나 안에서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만나겠다, 이렇게 한 거는 회피한 거죠. 회피를 했기 때문에 경찰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뭐 박원순 성추행 서울중앙지검에 가장 먼저 알렸다, 이 내용들이 지금 각 언론에서 주요 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서울중앙지검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고, 왜 면담 일정을 잡았다가 취소를 했고, 또 이것이 피소사실을 박원순 쪽에 알렸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유출을 했느냐, 여성단체냐, 경찰이냐, 청와대냐, 검찰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유출을 어느 정도 했기에, 어떤 범위로 유출을 했기에 박원순 전 시장이 그 피소 사실을 알고 바로 하루 사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당신 피소됐어, 성문제로 피소됐어, 이렇게만 했느냐, 이 고소인을 적시를 해서, 아니면은 이 고소장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여기 좀 방어를 해봐라,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은 고소장의 통째로 넘어갔을까? 그럼 경찰이 확보한 고소장이 통째로 그쪽으로 다 넘어갔을까? 이런 부분도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조간 딱 풀렸습니다.